자, 오늘 계속해서 산과 염기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산과 염기 부분 들어와서 산과 염기의 정의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산이 만들어지고 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했었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수로 가지고만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의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 내린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산 그리고 염기라고 하는 것들이 산화환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쉽게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산과 염기의 정의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기존의 산화환원도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산과 염기의 정의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습니다. 그때 세 가지의 정의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아레니우스의 정의,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이스의 정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산과 염기의 정의는 결과적으로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의 정의가 요만한 어떤 범위의 어떤 물체들을 설명할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이론이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산과 염기의 정의예요.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산과 염기의 정의.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더 큰 정의가 바로 루이스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설명되지 않던 것들을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산과 염기로 정의 내리고,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산과 염기의 정의로 안 되던 것들을 또 마지막으로 루이스의 정의로 내리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산은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리고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산은 수소이온을 내놓을 때 HCl 같은 거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니? 황산, H2SO4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이런 것들 다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 같은 경우는 수산화이온 내놔야 돼요. 수산화이온 내놓을 수 있는 물질, 예를 들어서 NaOH, 수산화나트륨, 또는 KOH, 수산화칼륨,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아레니우스의 염기들에 해당을 했었죠.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산과 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정의가 나옵니다. 브랜스테드 로울리. 자, 이때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산은요. 산은 수소이온, 즉 양성자를 주는 물질이죠. 주게. 오케이? 반대로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양성자 이온을 받는 녀석들 같게,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브랜스테드 로울리로 앞서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설명이 안 되던 대표적인 산염기가 뭐가 있느냐? 물이 있습니다. 물은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산 또는 염기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물이 산 또는 염기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물이 브랜스테드 로울리의 산염기의 정의로 설명할 수가 있는 그런 산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염기로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설명이 안 되지만 브랜스테드 로울리로는 설명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 한번 볼까요? 자, HCl이 물과 반응을 해서 Cl- 염화이온과 H3O+,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바뀝니다. 이랬을 때 HCl이 나중에 Cl- 염화이온으로 될 때 얘가 뭘 주는 거야? 수소이온을 주는 거죠. 수소이온을. 그러니까 이때 염화수소가 산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근데 이때 물은 반대로 받아주니까 뭘 하고 있구나? 염기로 사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리고 앞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 NH3가 있었습니다.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하면은요, 이후에 NH4+,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OH-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암모니아는 물로부터 뭘 받아요? 수소 이온을 받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암모늄 이온이 되니까. 그랬을 때 암모니아는 지금 현재 수소 이온을 받아주니까 뭐가 해당한다? 염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때 물은 뭐로 사용된다?
산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브랜세드 로울리의 산과 염기의 정의로는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특히나 지금 물을 보면은 염산과 반응했을 때는 염기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랑 사용될 때는 지금 산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물질이 산 또는 염기로 동시에 둘 다 작용할 수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양쪽성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루이스의 정의를 보시면 루이스의 정의는 좀 더 확장된 이론이라고 했어요. 루이스는 산과 염기를 전자쌍으로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산은 전자쌍을 받는 물질들, 받게, 그리고 반대로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물질, 주게, 이렇게 표현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배위결합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브랜세드 로울리로는 설명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루이스의 산염기의 정의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암모니아가 지금 현재 수소이온 3개 붙잡고 지금 현재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수소이온이 있다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질소가 수소 4개를 붙잡고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암모늄 이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전자쌍을 주는 물질이 뭐라고? 염기. 그죠? 그리고 받아주는 물질이 뭐다? 산이다. 이렇게 설명 가능하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정의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화학반응식의 산염기들을 보고 이 산염기들이 각각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설명 가능한 산염기인가, 아니면 브랜세드 로울리로 설명 가능한가, 또 루이스의 산염기로 설명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구별해보는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특히나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브랜세드 로울리거든요. 브랜세드 로울리의 산염기 정의가 왜 중요한 것이냐. 자, 다시 한번 저기에 대표적인 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HCl, 염산이 물과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때 염화 이온이 생성되고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성될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은 역반응도 가능하거든요. 역반응도 가능해요. 자, 그랬을 때 앞서 염산이 수소 이온에게 뭘 준다? 산을 준다. 수소 이온을 준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뭐다? 아, 산이구나. 그리고 물이 받아주니까 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반응이 역으로 일어나게 된다면요, 반대로 하이드로늄 이온이 염화 이온에게 지금 수소 이온, 양성자를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아, 이때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산이고 염화 이온이 염기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염산이 나중에 뭐로 바뀌어? 염화 이온으로 바뀌어.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염화 이온이 다시 염산으로 바뀔 겁니다.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이 다시 물이 됐다가 이런 식의 반응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랬을 때 요 각각의 반응에서 염산과 염화 이온, 그리고 물과 하이드로늄 이온의 관계를 우리가 짝산, 짝염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케이? 그래서 염산은 산이니까, 그제? 그에 대한 짝염기는 염화 이온이다. 그죠? 반대로 염화 이온의 짝산은 염산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의 짝산은 하이드로늄 이온이다. 하이드로늄 이온의 짝염기는 물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짝산, 짝염기의 관계를 물어보겠죠. 그런데 이때 누가 누구랑 짝산, 짝염기 관계를 찾는 것인지는 어렵지 않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함정을 파게 되죠. 그 함정의 대표적인 예가 염산의 짝산은 염화이온이다. 염화이온의 짝염기는 염산이다. 이러면은 틀린 거죠. 둘은 짝산, 짝염기 관계가 맞지만 염산의 짝염기가 염화이온인 거고 염화이온의 짝산이 염산인 거지. 맞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물어볼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NH3가 물과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암모늄 이온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산화이온 생겨요.
근데 이 반응도 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에서도 지금 현재 누가 누구에게 물이 암모니아에게 양성자가 줘야 되고요. 따라서 받아주는 암모니아가 염기, 그리고 물은 산. 됐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지금 현재 암모늄 이온이 수산화 이온에게 양성자. 그러면은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겠구나. 자, 짝산짝용기 관계 암모니아랑 암모늄 이온이랑 짝산짝용기 관계죠. 그 다음에 물과 수산화 이온이 짝산짝용기의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화원 수준에서는 짝산짝용기의 관계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보통 산이나 염기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의 세기가 강하다, 강산, 산의 세기가 약하다, 약산, 염기가 강하면 강염기, 약하면 약염기 이렇게 표현을 할 거거든요. 실제로 화원에서는 그 산의 세기나 염기의 세기에 대해서는 잘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떤 게 강산이고 어떤 게 강염기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우리 교재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산과 여러 가지 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대표적인 강산과 강염기들 그리고 대표적인 약산과 약염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짝산 짝염기의 관계에서는 이런 관계도 성립을 해요. 보세요. 이때 염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강산이거든요. 강산. 우리 산의 세기나 염기의 세기는 모두 이온화되는 정도로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입자들을 넣어뒀을 때 걔네들이 몇 개나 이온화가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온화도라고 표현하는데 이론상 100개를 넣었을 때 100개가 모두 이온화가 된다면 이온화도가 1이에요. 하나도 이온화가 안 되면 0이거든요. 이온화도가 1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이온화가 잘 되기 때문에 강산에 해당하고 강염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온화도가 0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이온화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약산이나 또는 약염기에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염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강산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약염기입니다. 약염기.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강산과 반응하는 물 있죠. 이 물도 얘가 강산으로 작용하면은 얘도 강염기로 작용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반응 물질 쪽에서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이때 여기에 해당하는 산은 약산입니다. 그리고 얘는 약염기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시 짝산 짝염기의 관계를 봤을 때 얘 강산이야. 거기에 해당하는 짝염기는 약염기죠. 자, 강염기의 짝산은 약산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짝산 짝염기의 관계에서 하나가 강하면 하나는 무조건 약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얘가 약염기야. 그러면 얘도 뭐가 돼야 돼? 약산 돼야 되지. 그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얘네들은 짝산 짝염기 관계에서 얘네들이 약하면 얘네들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강산이 돼야 되는 거고 강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위에 반응해서 예를 들어 산의 세기를 볼까요? 산의 세기.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어요? 뭐하고 뭐가? HCl하고, 그지? H3 O+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산의 세기 누가 강해? HCl이 강하지. 맞지? 아래에서의 산의 세기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물하고. 그 다음에 OH-. NH4+가 있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누가 산의 세기가 세? 얘가 산의 세기가 세다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은 물질들이 반응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서 물은 강염기로 사용되고 아래에서 물은 약산으로 사용된다. 그 말은 반응하는 물질이 산이고 반응하는 물질이 염기다. 이런 것들과 함께 누가 더 산의 세기가 강한지 누가 염기의 세기가 강한지 이런 것들도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산의 세기를 물어보거나 또는 염기의 세기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물 같은 경우에는 위의 반응에서는 염기로 아래 반응에서는 산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물질들을 뭐라 부른다? 양쪽성 물질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내용은 페이지 189쪽 가장 아래쪽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거기에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셔서 페이지 190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중화 반응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산과 염기를 구별지을 수 있다면 그런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바로 중화 반응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중화 반응 들어가기 전에 일단 미리 잠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중화 반응은요, 말 그대로 중화, 중성화되는 반응이에요. 즉,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중성 상태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중화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중화 반응을 표현할 때는 사실 산염기의 정의들이 여러 개가 있죠? 맞죠? 그런데 이때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이때 산은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죠. 염기는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죠.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존재하면 산입니다. 그리고 수용액 속에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면 염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중화 반응을 통해서 중성 상태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도 존재하지 않고 수산화 이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만나면은 항상 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수소 이온 따로, 수산화 이온 따로 있으면 얘네들은 이온 상태로 존재하겠죠. 하지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한 공간, 한 수용액 내에 함께 존재한다면 둘은 합쳐져서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물은 우리 앞서 산과 염기 모두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온화가 돼야지 산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간다는 이야기는 얘네들이 합쳐져서 물이 되는 반응은 잘 일어나는데 물이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바뀌는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만들어지면은 중성화된다, 중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하는 반응을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중화되는 지점, 중화점을 찾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지? 그게 바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pH와 지시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먼저 pH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pH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입니다. 수소이온 농도 지수. 자, 예전부터 pH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의 농도가 얼마인가? 수소이온의 농도. 이거 대괄호 쳐놓는 걸 농도라고 하거든요. 그 농도가 얼마가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 pH라고 하는 것은요. 수소이온의 농도의 그 농도값을, 그러니까 몰농도거든요. 그 몰농도를 상용 로그로 계산을 해서 역수값을 취해주는 게 바로 이 pH 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계산하는 과정은 화학 2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신경을 안 쓰셔도 되거든요. 이때 pH가 1부터 14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H가 1부터 14까지가 있는데 이때 pH가 7이 나오는 지점을 중성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pH가 7보다 작은 상태를 우리가 산성이라고 표현하고요. 반대로 pH가 7보다 큰 상태를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하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pH 값은 상용 로그의 역수값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마이너스 로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는가? 이게 1이 나오는 거지. 맞지? 이게 pH 1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용 로그 값이 마이너스 로그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이러면은 이 값은 2가 나올 것이고 이게 뭐다? pH가 2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거거든요. 얘 농도는 0.1 몰농도라는 이야기고 얘는 0.01 몰농도예요. 맞죠? 그러면 농도가 진할수록 더 pH가 작은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pH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수소이온의 농도가 커지는 거고 그만큼 더 산의 세기는 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pH가 1에서 1번 2의 차이를 보면은 각각 농도가 몇 배 차이 나? 몇 배 차이 나죠? 그죠? 그래서 pH는 항상 1당, pH 1당 농도가 10배씩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결과적으로 pH 7 상태인 중성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중화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pH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요. pH는 보통 0에서부터 14가를 14 값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 문제에서는 pH가 0인 것은 우리가 보기가 힘들 거예요. 아시겠죠? pH가 뭐 0이란 이야기는 진짜 완전히 농도가 거의 1에 가까운 물질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건 상당히 좀 계산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 나오기가 좀 힘들 거고요. 보통은 pH 1 정도가 굉장히 강한 산성 상태를 나타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산 같은 경우에는요. pH가 1 정도까지도 아니고요. 한 pH가 2 정도까지만 돼도 굉장히 강한 산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0부터 14가 있다.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고요. 하여튼간 pH가 작으면 작을수록 산의 세기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pH만 있을까요? pH만 있을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논술을 본다거나 뭐 그런다면은 뭐 조금 더 고등화된 지식들, 좀 더 심층적인 그런 심화적인 내용들도 알아두면 좋겠죠. 근데 뭐 심화라고 할 것도 없는데 어찌됐건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면요. 얘 농도를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요거 농도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것을 POH 수산화이온 농도 지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 속의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얼마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POH가 7이 나오면은 중성입니다. 근데 POH가 7보다 작으면은 염기성입니다. 그리고 POH가 7보다 크면은 얘는 산입니다. 반대죠. 그지?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요. pH와 POH 값을 더하면은 항상 14가 나와야 됩니다. 14.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염산 수용액의 농도가 pH 2예요. 그럼 만약 그걸 POH로 표현하면 POH는 12가 나옵니다. 12가. 뭐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가 pH 8이야. 그러면은 POH로 설명하면은 얘는 POH가 6이 나오죠.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 화투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pH 정도까지만 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pH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그 pH에 따라서 독특한 색깔들을 나타내는 녀석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한 번 정도 다뤄봤었던 지시약들입니다. 지시약은 크게 몇 가지? 3가지 보면 된다 그랬어요. 맞죠? 어떻게 본다 그랬지? 매, 비, 빨, 얘 주황색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초, 파 이렇게 보면 되고 각각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의 색깔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나와 있는 펜은 페노프탈레인, 그죠?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산성 중성에서는 무색이지만 염기성에서만 빨간색. 그러니까 산성 용액 담아놓고 페노프탈레인 몇 방울 떨어뜨리면 색깔 변화 없겠죠. 그러다가 염기성 물질 계속 집어넣다 보면은 언젠가 중성 상태가 될 것이고 이때보다 한 방울이라도 더 들어가면 염기성 물질이 한 방울이라도 더 들어가면은 그때는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중화되는 지점 찾을 수 있죠. 메트로렌즈는 주로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기 직전, 그러니까 염기성에다가 메트로렌즈 집어넣고 빨간색으로 바뀌기 직전까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얘는 색깔이 BTB 용액은 확실하게 색깔이 다 다르니까 초록색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pH를 찾을 수 있고 중화점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사용하는 게 이제 리트머스 종이 또는 리트머스 용액이었습니다. 근데 리트머스 종이로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염기성에서는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가 어떻게? 파랗게. 그러면은 산성에서는 반대로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은 절대 틀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시약을 통해서 pH가 7이 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실제 반응에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아래 중화 반응 나와 있죠? 자, 중화 반응. 자, 산과 염기에 관한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중화 반응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따지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반응이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 아래 보시면 그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성 상태가 될 때는 항상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 근데 그 물이 만들어지면서 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고 그 주변에서 열이 생기죠. 열은 물질 아니죠. 그지? 열이 생기면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대표적인 물질에 얘가 나와 있는데요. 자, HCl, 염산과 NaOH,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입니다. 자, 염산은요. 각각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각각 이온화가 되겠죠. 수산화나트륨은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각각 나누어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생각하자면은 이온화가 된다는 것은 둘이 별로 안 친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수용액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힘보다 주변 물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친하니까 떨어지는 거겠지.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각각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둘을 섞어줍니다. 둘을 섞어주면은 일단 나랑 친한 녀석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너무 친합니다. 너무 친해요.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면은 이때 물이 생성이 되죠. 됐나요? 근데 나머지 물질들, 얘네들 사실 별로 안 친해요. 그런데 별로 안 친한데 나중에 얘네 둘은 결합할 수는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NaCl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물질을 우리가 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적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용액 내에는 물이 만들어지고요. 물이 만들어지고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다만 나중에 물을 모두 증발시켜 버리게 되면 그때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겠죠. 그때 결합을 해서 얘네들이 염을 만들어내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 쓰기는 이렇게 쓰되 얘네들이 이온화되어 있다라는 것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얘네들 실제로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죠? 실제로 반응하는 건 뭐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만 지금 현재 반응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반응하는 이온들만 가지고 반응하는 물질들만 가지고 식을 적을 때를 알짜이온 반응식이라고 하고 그 알짜이온 반응식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 물이 생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전체 반응식, 알짜이온 반응식. 그리고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은 각각 구경꾼 이온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됐나요? 전체 반응식. 그런데 이때 어떤 산과 어떤 염기가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알짜이온 반응식의 요 식은 모두 동일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화가 되려면은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을 했을 때 이때 염산이 내놓는 수소이온이 수산화나트륨이 내놓는 수산화이온의 개수랑 동일해야 될 겁니다. 왜? 얘네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하니까요. 즉, 양성 관계를 따졌을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수소이온이 더 많다면은 둘을 혼합해도 무슨 상태다? 산성 상태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봤을 때 수산화이온이 더 많다. 그럼 둘을 혼합해도 수산화이온이 남을 테니까 얘네들은 염기가 되겠구나. 근데 대신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다면, 그치? 이때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성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즉, 우리가 양적 관계를 따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요 각각의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191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넘어가셔서 192쪽에 대한 내용의 그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두 산과 염기를 혼합해서 어느 지점에서 그것이 산염기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제 그 문제에서 이런 양적 관계를 따지는 내용이 몇 개의 수소 이온과 몇 개의 수산화 이온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화투의 개념이거든요. 화투의 개념인데 우리가 화원의 개념에서 중화점을 찾는데 이 방법을 한번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앞에 보세요. 화투에서도 똑같이 중화 반응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화투에서 나오는 중화 반응에서 중화점, 그러니까 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그 공식이 바로 NMV는 N 프라임 M 프라임 V 프라임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 공식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N은 가수라고 합니다. 가수. 이 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산과 염기가 이온화가 되면은요. 이때 하나의 물질당 이온화가 돼서 내놓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예를 들어서 염산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가 되면은 염산 한 분자당 한 물질당 지금 현재 그 나오는 수소이온의 개수가 몇 개죠? 몇 개죠? 하나죠. 그러면은 한 물질에서 하나만 내놓는다. 그렇다면은 그 산은 일가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산화툼도 마찬가지죠. 얘가 이온화가 되면 수산화이온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얘 일가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H2SO4 황산 얘 같은 경우 이온화가 되면은 두 개의 수소이온과 한 개의 황산이온으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요거 한 물질당 수소이온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지? 그럼 얘는 이가산이야. 맞지? 아니면은 이런 거 볼까? H3PO4 이게 인산이거든요. 그럼 세 개의 수소이온과 한 개의 인산이온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삼가산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자,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CaOH2 얘 이온화되면은 칼슘 이온 하나랑 두 개의 수산화이온 나오면은 얘는 이가염기. 맞지? 그리고 뭐 AlOH3 뭐 이런 거 되면은 알루미늄 삼가양이온하고 세 개의 수소이온 나오니까 수산화이온 나오니까 얘는 삼가염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각각 하나당 몇 개씩의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나오느냐를 뜻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가산이면 여기다 1 넣어주면 되고 2가산이면 2 넣어주면 되고 3가산이면 3을 넣어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녀석은 몰롱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몰롱도. 자, 지금 우리는 화원에서 몰롱도라고 하는 개념을 보진 않아요. 알았어? 근데 이 몰롱도라고 하는 게 보통 수용액의 농도를 따지는 그런 하나의 또 이 단위거든요. 몰롱도라고 하는 게. 그랬을 때 몰롱도는 화투를 해봤으면 알겠지만 몰롱도는 용, 액,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게 이제 몰롱도예요. 몰롱도가 진하다는 이야기는 같은 용액의 부피당 용질 몰수가 많다, 입자 몰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용질 몰수는 예를 들어 HCl이나 NaOH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요? 근데 그냥 농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농도. 그리고 V는 부피예요. V는 부피. 원래 정확하게 따진다면 부피는 미터 단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피는 큰 의미가 없고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이 식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NMV, 산의 가수에다가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식. 알았어? 이거랑 N', M', V'은 염기의 가수랑 염기의 농도랑 염기의 부피를 곱한 값. 오케이? 그 두 개가 같아야지만 중화점에 해당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지금 현재 요 NMV라고 하는 값은 수소 이온의 몰수예요. 그리고 여기 M', M', V'은 수산화 이온의 몰수입니다. 얘네 둘이 같아야지만 중화점이거든. 맞지? 그래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저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간단한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서로 농도가 같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혼합하여서 중화점에 도달을 할 겁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중화점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는 뭐와 뭐의 개수가 같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둘의 농도가 같다 그랬어요. 이랬을 때 염산 30ml를 완전 중화시킬 수 있는 수산화나트륨의 부피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부피를 물어봤어요. 얘 완전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의 부피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갓수에다가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이 항상 같으면은 얘네들 중화점이에요. 중화점을 만든다 그랬어. 염산 1가산이죠. 그럼 1. 그 다음에 농도는 어차피 둘이 같거든요. 그럼 그냥 1. 알았어? 거기다가 부피는 얼마야? 부피는 30ml죠. 원래 리터 넣어야 되거든? 근데 의미 없어. 그냥 30 넣어. 오케이? 30을 넣었어. 이게 지금 NMV예요. 그랬을 때 염기는요? 몇 가염기야? 몇 가염기? 1가염기지? 1가염기. 곱하기. 얘 농도 똑같다 그랬죠? 그냥 1 넣어. 어차피 같은 것만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M을 넣든가. 그러니? 그런 다음에 부피 모르죠? V. 오케이? 그럼 둘이 같으면은 그제? 중화점인 거죠. 그러면은 수산화나트륨 얼마 넣어야 된다? 그렇죠. 30ml 넣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번엔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둘의 농도가 다른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혼합하여 중화점에 도달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때 염산 30ml와 중화된 혼합된 수산화나트륨의 부피가 15ml예요. 그랬을 때 중화점에 도달했다면 처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몇 대 몇인가? 뭐 이런 것들 막 물어볼 거거든요. 그런데 30ml와 15ml가 혼합이 돼서 중화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똑같았다는 얘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단위 부피당 수소이온과 수산화의 개수는 몇 개지?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것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알았어? 염산 1가산이지? 1가산. 거기다가 농도 몰라요. 알았어? 그냥 M이라고 넣자. 알았지? 그 다음에 부피 30ml 썼죠. 그런데 암모니아 1가염기거든요. 곱하기 농도 몰라요. M'. 됐습니까? 거기다가 부피 얼마? 15. 근데 이게 둘이 같다며.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M''은 2M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염산보다 수산화나트륨의 농도가 어떻다? 2배 크다. 오케이? 농도가 2배 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같은 부피당 입자수가 2개만큼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잖아. 맞지?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염산 30ml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개수가 30개라고 칩시다. 알겠죠? 그러면 15ml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개수도 무조건 몇 개여야 돼? 30개여야 되잖아. 맞습니까? 그래야지만 중화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피가 30ml, 15ml라는 얘기는 농도가 2배 크다. 예를 들어 얘도 15ml로 바뀌면은 수소이온의 개수 몇 개 있다? 15개 있다.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수산화나트륨이 2배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의외로 이게 유용하게 잘 쓰여요. 어떤 식이 나와도 똑같이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황산과 수산나트륨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황산에서 나오는 수소이온과 수산나트륨에서 나오는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뭘 만들어내야 돼? 물 만들어내야 돼. 그치? 그리고 산이 가지고 있는 음이온과 염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온이 결합을 해서 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2배 나오고 하나 나오니까 얘 2배 있어야 되겠죠? 2배.
오케이? 이해되죠? 그런데 황산이 이가 음이온이고 나트륨은 일가 양이온이니까 결합할 때도 얘 두 개 만들어지고 나트륨 두 개 황산이 하나가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이런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염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예를 들어 얘네 둘이 반응할 때 둘의 농도가 같다면은 둘이 반응하는 부피비는 몇 대 몇이 되겠는가? 이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자, 농도가 같을 때 첫 번째 농도가 같을 때 부피비가 얼마지? 이걸 물어볼 거야. 그럼 자, 요거 한번 써보자. 얘 몇 가산? 2가산. 2 곱하기 농도 몰라. 근데 같다며. 그럼 그냥 1 넣어. 알았니? 그 다음에 얘 부피를 V라고 하자고요. 그래서 그리고 수산나트륨 몇 가산이야? 아, 몇 가연기야? 1가연기지. 거기에 농도 어차피 똑같다며. 1. 거기 부피 몰라요. V 프라임. 됐습니까? 얘네 둘 어떤데? 같은 데죠. 그 말은 V 프라임은 2V죠. 결과적으로 반응할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부피가 V, 얘가 가지고 있는 부피가 V 프라임이면은 부피비가 몇 대에 몇? 1대2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황산보다 수산나트륨이 부피비가 2배만큼 더 많아야지만 같은 개수의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가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농도가 다를 때 농도가 달라요. 근데 부피비가 1대 1이라면은 농도의 비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농도의 비. 정리해 봅시다. 2 곱하기 농도 몰라. M 곱하기 부피 1. 됐죠?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 1 곱하기 농도 몰라요. M 프라임 곱하기 부피 1. 둘이 같은 데지.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M 프라임은 얼마다? 2M이다. 됐죠? 얘 농도가 M이고 얘가 지금 M 프라임이면은 맞지? 농도는 누가 진하다? 수산나트륨이 진하다. 그것도 몇 대면? 1대2. 결과적으로 수산나트륨의 농도가 2배 진하니까 원래 2배만큼의 부피가 있어야 되지만 같은 부피로도 중화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볼 때 이런 화학 반응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부피비 찾고 농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농도비까지 찾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정확한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겐 비를 물어볼 거예요. 그 비를 찾아낼 때 의외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 NMV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고 칠판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페이지 192쪽 보시면은요. 중화점의 확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과 염기가 섞였을 때 어느 지점에서 얘네들이 중화가 되는지, 즉 산과 염기가 얼마만큼 섞여야지 중화가 되는지 그 지점, 그 중화점을 찾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중화점을 찾는 방법은 중화점 첫 번째, 지시하게 색깔 변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특별한 설명 없이 앞서 우리가 배웠었던 페메비, 무무, 빨주노, 노초파에서 중성의 색깔들이 나타나는 지점들을 찾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색깔이 변하는 지점들을 찾는 게 바로 중화점을 찾는 방법이겠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시하게 색깔들은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혼합용액에 온도를 측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혼합용액의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기존에 이제 화원을 쭉 해오면서 이제 지금 현재 또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까 알고 있거든요. 저거 중화점 확인하는 방법. 특히나 혼합용액의 온도를 측정하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날수록 럴이 발생을 하니까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뭐 그렇게 외우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혼합용액의 온도를 측정했을 때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지점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점이 뭐 중화점이다. 자, 여기가 지금 온도가 되는 거죠. 온도.
그랬을 때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맹점을 노려서 문제가 3점짜리로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 중화점을 찾을 때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지점이 중화점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호남 용액의 부피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오케이? 호남 용액의 부피가 일정해야 돼요. 뭔 얘기냐면요, 실제로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산의 농도가 다르거나 염기의 농도가 서로 다르고, 예를 들어 부피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은 섞였을 때 그 안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몇 개씩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어찌됐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은 개수만큼 반응을 해서 물이 생성된다면 발생하는 열은 똑같습니다. 열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때 호남 용액의 부피가 서로 다르면요, 똑같이 발생한 열이라고 하더라도 부피가 다르니까 온도를 끌어올리는데 당연히 서로 다른 온도로 끌어올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 10개랑 수산화이온 10개가 반응해서 물이 10개 만들어졌어. 그럼 그만큼 열이 발생을 했겠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호남 용액의 부피가 10ml야. 그럼 온도가 쭉 올라가지. 근데 호남 용액의 부피가 100ml라면요, 10배만큼 양이 많으니까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도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중화점이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많이 중화된 지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두 호남 용액의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가장 높을 때가 중화점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가 HCl과 NaOH의 각각의 부피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지점은 뭐 얘가 40, 뭐 10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 지점이 뭐 30, 20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 지점이 25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그리고 뭐 이 지점이 20, 30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지금 현재 얘네 둘 다 더해보면 다 얼마씩이야? 50ml지. 그 상태에서 가장 온도가 높게 측정되는 장소가 중화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로 봐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 산에다가 또는 염기에다가 그와 반대되는 염기를 붓거나 산을 붓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당연히 이때도 온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넣어준 뭐 염기의 부피에 따라 온도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이 지점의 온도가 가장 높죠. 그럼 이 지점이 중화점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이야기죠. 산이 정해져 있으면은 수소이온의 수는 일정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염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중화 반응하겠죠? 열이 발생하죠? 호남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는데 열이 발생하니까 온도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올라가. 그러다가 수소이온이 전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염기를 계속 부어줘 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열이 발생하지 않는데 호남 용액의 부피만 증가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알겠어? 그런데 만일 호남 용액의 부피가 다르다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 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그냥 단순히 외우고 있는 그 맹점들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함정을 파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역시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남 용액의 전기 전도도, 즉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이때 전류의 세기가 최소가 나오는 지점이 중화점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여기가 전류입니다. 전류. 그랬을 때 호남 용액을 섞어요. 산과 염기를 섞어요. 그런 다음에 전류의 세기 측정해 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지점이 중화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전류의 세기가 최소인 지점이 중앙점이 되느냐 이거야.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이온수의 감소입니다. 이온의 수가 감소하면 돼요. 됐어요? 근데 이온수가 감소하면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맨날 보는 게 HCl, 염산과 NaOH, 수산화나트륨입니다. 자, 얘네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물 만들어지고 뭐 만들어져요? NaOH,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이다. NaCl, 염이 만들어져야 되죠. 됐나요? 처음에 일정량의 염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부어준다고 칩시다. 이때 처음에 수소이온의 개수가 2개, 염화이온의 개수가 2개였다고 치자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들어옵니다. 하나가 들어와요. 하나가 딱, 수산화나트륨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은 이때 나트륨 이온이 하나가 들어오는 거고 수산화 이온이 하나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반응을 하는 거는 요거 반응하죠. 전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요거 하나로 줄죠. 됐나요? 근데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반응해야 하네? 안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온 개수 총 몇 개였죠? 4개였죠. 그런데 나중에 반응을 해도 이온 개수 총 몇 개야? 4개지. 이온 개수 안 변합니다. 자, 하나가 더 들어올까요? 하나가 더 들어오면은 얘 1에서 2로 증가하죠. 오케이? 자, 얘 하나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또 반응하겠지. 요거 사라져. 요것도 사라지죠. 근데 얘네 둘 반응 안 한단 말이에요. 이온 개수 그대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반응이 계속 진행돼도 이온수는 일정합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은 수소이온도 존재하지 않고 수산화이온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지점이 뭐다? 중앙점이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 전류의 세기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까지 가요. 근데 그 이후로 더 넣어줄 거거든요. 더 넣어줄 거야. 얘 하나씩 더 넣어줄 거야. 계속 수산화나트륨을. 그럼 그때부터는 얘네들의 이온수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류의 세기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지점에서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이온수의 감소 때문이 아닙니다. 맞죠? 이온수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뭔 얘기냐면요. 이것을 다시 그래프로 좀 표현했을 때 이온의 총수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처음에 4개 있었죠. 그죠? 근데 반응이 진행돼도 계속 4개로 유지가 되지. 그러다가 완전히 중화가 끝나고 난 지점부터는 넣어주는 수산화나트륨만큼 이온수가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지점까지 이온의 총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염기를 계속 부어주는 거니까 혼합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죠. 이해되시나요? 이온수는 4개로 일정한데 부피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온의 농도 자체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즉 단위 부피당 이온의 수가 감소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전체 이온수는 4개지만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감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 전도도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근데 정말로 이온수가 감소해서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는 녀석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문제에서 정말 많이 보는 게 저거 지금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반응이고 또 하나가 H2SO4 황산하고 BaOH2 수산화 발음의 이 중화 반응이거든요. 얘 이가산이고 얘 이가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반응을 하면은 2개의 물 분자가 나오고 산의 음이온인 황산이온과 염기의 산이온인 바리움이온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BaSO4거든요. 황산 바륨이라고 하는 염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염은 두 종류가 있죠. 염은 수용성 염하고 불용성 염이 있습니다.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염인데 이 염 중에서는요. 수용성, 물에 굉장히 잘 용해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불용성, 용해가 되지 않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용해가 잘 된다, 잘 녹는다라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별로 사이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이 녀석 같은 것들입니다. NaCl 같은 거. 우리가 NaCl이라고 적지만 실제로는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따로따로 돌고 있는 거죠. 맞지? 저런 게 수용성염이야. 근데 불용성염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면은 바로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물에 녹지 않으니까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불용성염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앙금이죠. 근데 이 앙금의 대표적인 예가 AgCl이고요. 염화은. 그 다음에 칼슘이온이나 바륨이온이 황산이온이나 탄산이온과 만났을 때 다 1대1로 만나겠죠? 그죠?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모든 녀석들이 다 앙금입니다. 그것도 색깔은 여기 적혀있는 거 다 흰색 앙금들이에요. 은이온은 얘랑 얘랑 만나도 다 앙금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거 지금 다 은이거든. 다 흰색 앙금들이거든요. 이게 앙금이잖아. 맞지? 그 말인즉슨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현재 수소이온 나오고 황산이온 나온다고 쳤을 때 처음에 얘가 4개가 있으면 얘가 2개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수소이온이 2배만큼 더 많아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바륨이 하나가 들어오면은 바륨이온은 1개 대신에 수산화이온은 몇 개? 2개가 되는 거지. 그럼 반응을 하면은 얘 사라지지. 얘 몇 개 남아? 2개가 남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없어지고 요게 하나가 남아버려요. 그죠? 앙금을 생성해버리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6개였는데 나중에 3개로 줄어버렸지. 근데 얘가 또 하나가 더 들어왔어. 얘가 또 하나가 2개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요거 다 없어지고 요거 다 없어지고 요거 다 없어지고 요거 다 없어지고 그러면 이온이 하나도 안 남아버리거든요. 이론상으로 이온의 개수가 0이 되는 시점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는 전류의 세기가 0이 돼버리죠. 알겠어?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온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작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진행돼도 이온의 총수 자체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온 수가 감소해서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잘못된 표현이죠. 하지만 단위 부피당 이온의 총수가 감소했다. 또는 이온의 농도가 감소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전류의 세기가 가장 작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라는 것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것도 틀려. 이것도 틀립니다. 이것도 틀려요. 우리가 전류의 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중화점으로 잡잖아요. 근데 저게 가능한 조건은요. 유일하게 강산 플러스 강염기밖에 없습니다. 강산 플러스 강염기. 그래서 맨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HCl 플러스 NaOH. 강산 강염기.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거 있었죠? H2SO4랑 BaOH2. 강산 강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산과 약산이 반응하는 거 또는 강산과 약염기, 약산과 강염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화학 반응식에서 약산과 강염기 쓰든가 강산과 약염기 쓰든가 해가지고 중화점이 될 때 부피 따지는 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거든. 어차피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던 NNV로 가지고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류의 세기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을 때 얘네들이 만일 이런 조건들이 아니라 뭐 약산이 더 포함되어 있거나 약염기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변칙적으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형태대로만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알겠니? 그런 내용이고요. 뭐 중화점 찾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물 분자의 수를 찾는 것도 있습니다. 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많이 반응할수록 물이 많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만큼 물의 분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중화 반응을 많이 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물 분자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맞지? 물 분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그래프로밖에 안 물어보겠죠. 그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중화점을 찾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페이지 193쪽에 보시면은요. 페이지 193쪽에 보시면은 지금 중화 반응과 중화 열에 관련된 실험이 나와 있어요. 지금 스티로폼 컵에다가 염산과 수산화듐의 부피를 서로 다르게 하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맞죠? 근데 봐봐요. 제일 먼저 이런 문제 그래프가 나오면은요. 그래프가 지금 여기가 온도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맞죠? 그 상태에서 아래쪽에는 지금 염산의 부피랑 수산화듐의 부피가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될 내용은 부피의 합입니다. 혼합 용액의 부피가 얼마가 될 것인지. 지금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이잖아요. 5지점들. 그럴 때 부피 보세요. 지금 염산은 25에서부터 20, 15, 15로 줄어들고요. 반대로 수산화듐은 5, 10, 15, 20, 25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모든 혼합 용액의 부피의 합은 얼마입니까? 30ml죠. 아, 혼합 용액의 부피가 같구나. 그렇다면은 이때 물 분자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중화 반응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온도가 높아지겠구나. 그러면 온도가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난 지점, 요 지점이 뭐구나? 중화점이구나.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요 지점은 지금 현재 염산과 수산화듐이 둘 다 같은 부피만큼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학 방식을 적어보면 되겠죠? HCl 플러스 NaOH가 H2O 되고 NaCl 되는 거지. 그런데 이때 염산 15ml와 수산화듐 15ml가 반응을 해서 중화점에 도달합니다. 맞죠? 근데 문제, 우리 지금 실험에서 어디에서도 지금 현재 농도가 같다 다르다는 말이 안 나왔거든요. 맞죠? 그럼 너네들이 농도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아까 선생님 뭐 하라고요? NMV 하라고요. 알겠어? 둘 다 일가산일가염기죠. 염산 1 곱하기 농도 몰라요. M 그죠? 곱하기 부피 얼마? 15 됐습니까? 염산 수산화듐 일가염기 곱하기 몰농도 농도 몰라요. M 프라임 곱하기 부피 얼마? 15 그러면 둘이 같아야 되니까 염산의 농도랑 수산화듐의 농도는 어떻다? 같다. 됐습니까? 아, 두 개 같구나. 농도 같아. 좋아. 그러면 지금 이제 중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염산의 부피가 더 많죠. 그 말은 수소이온의 개수가 더 많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상태구나. 산성 상태구나. 반대로 오른쪽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더 많겠네요. 따라서 뭐구나? 염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하는 이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왜 저런 걸 하고 있느냐? 농도가 달라지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알았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은 염산과 수산화듐의 반응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를 봅시다. 자, HCl, NaOH. 자, 25, 20, 15, 15, 5, 10, 15, 20, 25. 자,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알았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자, 제일 먼저 확인할 건 뭐? 혼합 용액의 부피. 절차 얼마? 30. 그러면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점이 뭐구나?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점이 뭐구나? 중화점이구나.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20과 10이 섞여야지 중화점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때 HCl 플러스 NaOH가 20ml랑 10ml가 섞였을 때 중화점 NMV 1 곱하기 M 곱하기 20이랑 1 곱하기 M 프라임에 10 곱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M과 M 프라임의 관계 이해인 거죠. 그러면은 염산보다 수산화듐의 농도가 몇 배 크구나? 2배 크구나.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잘 봐요. 그랬을 때 중화점이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수소이온의 개수랑 여기서 나오는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지 않니? 맞지? 그러면 얘 지금 20ml라고 그랬죠? 얘 10ml라고 그랬죠? 항상 문제 풀 때 부피를 개수로 바꾸세요. 그래서 부피를 뭐로 바꿔라? 개수로 바꿔라. 뭐의 개수? 얘는 수소이온의 개수로 바꾸면 돼. 그냥 20ml니까 기준을 20ml 잡으세요. 알았어? 근데 여기 수산화이온이잖아, 수산화이온. 그럼 10ml면 10인데, 오케이? 아, 10ml 한다. 20개. 오케이? 그 상태에서 얘 10ml니까 10개잖아. 중화점이잖아요. 같아야 된다고. 몇 배 곱해줘야 되는 거 알아? 2배 곱해줘야 되는 거 알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 돼요. 그럼 2개 20개 똑같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그러면은 모든 수산화툼은 다 부피에다가 얼마씩 곱해버리면 돼? 20 곱해버리면 돼. 그러면 염산의 부피가 수소이온의 개수고 여기 수산화툼의 부피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게 뭐다? 수산화이온의 개수다. 맞죠? 그럼 이거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 10 나오지?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 20 나오지?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 30 나오지? 얘 40, 얘 50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잘 봐. 지금 중화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누가 더 많아? 산이 더 많지? 수소이온이 더 많잖아. 산이야. 그리고 오른쪽은 염기지. 근데 또 뭘 물어보냐면요.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의 생성된 물의 양 같은 거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요 지점은 수소이온의 개수 몇 개? 25개. 수산화이온의 개수 몇 개? 10개. 그럼 물 만들어져봤자 몇 개 만들어지겠니? 물 몇 개 만들어져? 25개, 10개 있으니까 최대 몇 개 만들어져? 10개 만들어지겠지. 그지? 여기서는 물 생성 개수가 10개. 10개 분자. 그럼 요 지점, 요 지점. 15개랑 30개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물 생성되는 거 얼마? 15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 말인 뜻은 생성된 물의 양이 얘가 더 많지? 그러면은 둘의 부피 똑같지? 30, 30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더 온도가 좀 더 높다는 얘기야? 얘가 좀 더 높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다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화원과 화투를 막 넘나들면서 지금 막 내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순서대로 진행해야 되는지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푸는 문제가 만일 중화 반응에서 2점짜리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 2점짜리 문제는 대부분 다 농도가 같은 상태의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걸 거야. 그거는 볼 필요도 없거든. 그냥 부피가 대수비대로 그냥 가버려요. 근데 3점짜리가 되면 농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농도가 몰라요. 농도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몰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쓰겠다? NMV를 써보겠다. 이걸 쓰겠다 이거지. 그래서 농도가 누가 누구보다 크구나, 작구나, 몇 배 크구나, 몇 배 작구나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농도를 뭐로 바꿔라? 부피를 개수로 환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모든 문제는 부피를 개수로 바꿔서 환산해서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다 풀려요. 알겠습니까?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맨날 사기치는 거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거 이거 정말 잘 좀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페이지 193쪽에 중간 보시면요. 이온수의 변화 그래프 나와 있거든요. 이온수의 변화 그래프. 근데 이 이온수 변화 그래프 여러분들이 직접 계속해서 한 번씩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려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시고 중화 반응의 이용 부분은 여러분들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읽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직 이 기출문제 다시 보기 문제는 아직 안 풉니다. 아직은 안 풀 거예요. 아직 풀기에는 여러분들 풀고 나서 좌절합니다. 아이씨 나 못하겠다 이거.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식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이게 거기 보면은 6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정말 학생들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풀어보셨겠지만 이 문제 굉장히 짜증나요. 문제 푸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중화 반응할 때 이런 과정들 좀 익숙해지면은 그때 와서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산과 연기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일단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남는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를 직접 좀 풀어주시고요. 거기다가 채점까지 완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